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금은 안전한가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여기에 안전하다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볼까 하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이전에 우리나라에 1940년대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해방을 하고 나서 이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북한은 1946년에 농지개혁을 하면서 무상몰수를 하고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주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땅을 소장농에게 나누어 줬다는 뜻입니다. 남한은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상정되어서 1950년에 시행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수확량의 30%를 현물로 5년간 상환을 하면은 소유권을 획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한의 경우에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현물로 받고 쌀이라는 현물로 받고 그 다음에 소장농들에게는 쌀이라는 것을 이제 지주들한테 줌으로써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지주들에게 지가증권, 땅의 가격, 지가증권이라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보면은 쌀 49석 2두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가증권의 내용은 쌀 100가마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매년 9숨 8말 4대를 5년간 지급한다 하는 것이 이 지가증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주는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의 소유권을 이제 소장농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지주들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시죠. 지주들의 대차대조표는 이전에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산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지가증권이라는 쌀 현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소장농들에게는 뭐가 들어오냐 하면 소장농들의 자산에 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는 것이 소장농들의 자산으로 가게 되고, 소장농들은 5년 동안에 땅에서 나온 소출액의 30%를 지주들에게 지급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가 6.25와 경제개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땅의 가격은 급등하게 되는데 현금의 가치는 급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차대조표에 땅 대신 현금이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소장농은 자기의 대차대조표 자산에서 땅이라는 것을 갖게 되다 보니까 부가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고 경제개발을 거치면서 부가 극심하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이 우리나라의 1940년대에 일어났던 농지개혁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인플레이션과 현금은 한마디로 상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한번 인플레이션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일단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게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2%, 3% 올라서 뭐 한 4, 5년 지나봐야 우리가 물가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한 3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작은 물가 상승이라도 30년이 지나면은 우리의 현금의 가치를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2%, 이 정도면 우리는 낮다고 생각을 하죠. 인플레이션이 2%이라도 36년이 지나면은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3%라고 그러면은 24년만 지나도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 시대가 되어서 향후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서 긴 시간을 보내야 될 때는 이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금에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에는 제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예금금리가 뭐 6% 이랬습니다. 그때 국채금리가 8%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예금금리가 10% 되었으니까 그 예금만 가지고도 자산 축적이 되었습니다. 예금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현금은 0% 금리였지만은 예금은 10% 금리였기 때문에 예금과 현금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예금과 현금이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예금 금리가 0.01%, 이건 현금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금리가 거의 0.6%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세금, 이자 소득세 이런 거 떼고 나면은 거의 0.5%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예금이 현금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금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말하면은 내 자산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 자산의 구매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처럼 예금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자산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와도 괜찮을 자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와도 이제 그만큼 가격이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프로텍션, 방어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오르면은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 물가가 오른 만큼 금액을, 원금을 올려주는 물가 연동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모더티라고 하는 상품들이죠. 뭐 목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물에 해당되는 자산을 이제 커모더티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와도 괜찮을 자산이지만은 현금은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금과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오면은 예금과 현금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금 역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은, 장기적으로 실질 가치를 훼손당합니다. 그래서 구매력 관점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자산과 예금 자산으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자산의 자산 구성 이것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바꿔야 될 게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안 그러면 연금저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지금 거의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7, 80%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에서는 지금 거의 현금과 마찬가지가 된 예금 자산은 보다는 반드시 투자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은 과연 안전한 자산인가인데 답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금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자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결론이고요. 예금 부분은 제가 채권 운용을 할 때도 그랬고 사람들의 뇌리에 고정관념으로 정말 강하게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게 예금이었습니다. 채권 수익률, 채권 펀드보다도 사람들은 예금을 훨씬 좋아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예금 금리가 높을 때이니까.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 예금은 0%대 금리에 접어들면은 예금은 예금이 아니라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예금을 이러한 자산을 분류할 때 그냥 현예금 이렇게 같이 붙여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뭐 예금과 현금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금은 현금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현금은 그 현예금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 구조를 이 장수 시대, 저금리 시대에는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길어진 노후는 예금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꼭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의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제 예금 자산으로 두는데, 이거 같은 경우 자녀들은 아직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뭐 50년, 70년. 그런데요. 자녀들의 자산 구조도 돼지 저금통이 아닌 투자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자산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